안녕하세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놀랍도록 특별한 형님을 만난 30대 여자입니다. 이 일은 제가 32살에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이제 겨우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제가 왜 그 차 문을 두드렸을까?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 이렇게 넷이 사는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웃음이 많은 집이었죠. 그런 가족 덕분에 저는 별탈 없이 자랐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마치고 중소기업 경리팀에 취직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드라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겠거니 했죠. 그러다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 박진우 씨는 신랑 친구로 온 사람이었는데 하객 접수 쪽에서 축의금 봉투 정리를 혼자 끙끙대던 저를 보고 옆에 와서 같이 도와주더라고요.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봉투를 들고 같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잘해요. 혼자 세는 거 좋아해서요. 감사한데 여기 하객이신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저 하나 빠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팀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특출난 스펙이 있거나 눈에 확 띄는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편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진 않았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군말 없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남편한테는 3살 위 형이 있었어요. 형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에 있었고 시어머니 근처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수가 바로 제 형님 최지연 씨였어요. 처음 인사드린 자리에서 형님은 첫눈에도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차림에 흠 하나 없이 단정했죠. 저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어딘가 훨씬 어른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저를 보고 딱 이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반가워요. 웃음도 없이 악수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그때는 그냥 원래 낯을 가르시는 분인가 보다 했죠. 남편의 형인 박상우 아주버님은 형님과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껄껄 잘 웃고 말도 많은 편이었는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물어보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잘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다행히 따뜻한 분이셨고요. 시아버지는 몇 해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셨는데 저를 처음 보신 날 제 2손을 꼭 잡아주셨죠. 우리 진우가 데려온 사람이니까 잘 지내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 말이 참 따뜻했죠. 남편과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식은 소박하게 치렀고 친정 식구들도 남편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특히 남편이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밥을 2공기 드시고 나서 아예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았죠. 더 먹어요, 진우 씨. 더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 먹는 사람이 제일 보기 좋아.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자주. 그날 이후로 엄마는 완전히 남편 편이 됐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 최지현 씨는 알고 보니 시댁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형님한테 먼저 여쭤봤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형님의 결재가 있어야 통과됐죠. 명절 음식 메뉴도 시어머니 병원도 집안 행사 날짜도 전부 형님이 정했습니다. 처음엔 먼저 들어온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형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죠. 형님은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첫 명절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 정성껏 갈비를 재서 갔죠.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한 입 드시고는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거 드시지 마세요. 동서, 어머니 혈압약 드시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달고 짜게 해오면 어떡해요. 이건 정성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기본도 모르고 시댁에 음식을 해오면 어떡하나.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시댁에 뭐 가져올 거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가져와요. 괜히 어머니 건강 해치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죠. 저는 며칠을 고민해서 예쁜 가방을 선물로 드렸어요. 백화점을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고른 거였죠. 선물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형님이 옆에서 비웃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동서, 이런 브랜드는 요즘 젊은 애들이나 들지. 어머니 연세엔 안 맞아요. 차라리 돈으로 드리지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해서 고른 선물인데 집안 수준 얘기까지 나오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그릇 깨지게 왜 그렇게 험하게 다뤄요? 이 집 그릇이 다 싸구려인 줄 알아? 청소를 하면 겉에만 반질반질하게 닦지 말고 구석은 왜 안 닦아요? 다시 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은수 씨는 시댁에 오면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움직이는데 혼자 앉아서 뭐 해요? 뭘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됐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형님한테 잔소리를 안 들을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잔소리를 들었죠.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드리려고 홍삼 선물 세트를 사갔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꽤 신경 써서 고른 거였는데 형님이 현관에서 그걸 보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은수 씨, 어머니 지금 먹는 약이랑 홍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약이랑 상호작용 있어서 못 드셔요. 이런 것도 알아보고 사와야지. 그냥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사면 어떡해요? 그러더니 제가 사간 걸 그냥 한쪽에 밀어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삼이 어머니 드시는 약이랑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반박할 의학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형수가 좀 예민하긴 해.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허탈하던지. 아기가 없다고요? 저는 매번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가족 모임에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잘 됐다고 하셨는데 형님이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그 자격증 요즘 취업시장에서 쓸모가 없어졌다던데요. 알아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기분이 싹 가라앉아서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제 얘기를 잘 안 꺼내게 됐어요. 뭘 얘기해도 형님한테 한 번씩 꺾이고 나면 괜히 입을 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눈치를 보게 됐고 뭔가를 하기 전에 형님 반응을 먼저 상상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한테 한 번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가족 모임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형님도 너무 자주 오고 매번 뭔가 하나씩 걸고 넘어지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날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사람 같아. 남편이 그때는 좀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내가 형님한테 말할게. 좀 조심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놓고 나쁜 말은 줄었지만 대신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랑 대화할 때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식이었습니다. 말로 구박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제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가족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사전에 연락도 드렸고 다들 이해한다고 했는데 형님은 식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면박을 주더군요. 임신이 벼슬이에요. 은수 씨는 친정에서 너무 오냐오냐 자랐나 봐. 임신이야 다들 하는 건데 이렇게 기본도 못 지키면 나중에 애 낳고 나서는 어떡할 거야? 저는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꼭 쥐고 버텼어요.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신이 벼슬이냐는 말, 친정에서 오냐오냐 자랐냐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저는 그렇게 자란 것도 아니었고 장학금 받아가며 혼자 다 해결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하면 분명 또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것 같아서요. 그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이 먼저 묻더군요. 왜 그래? 형님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임신이 벼슬이냐잖아. 아유, 형수가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는 그날 더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안 든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구나 싶었거든요. 형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남편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항상 형님이 가장 심하게 할 때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때였거든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걸 눈치채기 시작했죠. 형님이 늘 완벽하게 차려입고 오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 보였어요. 예전엔 항상 새 것처럼 깔끔하던 옷이 자세히 보면 소매 끝이 좀 달아있거나 했습니다. 형님이 화장을 열심히 하셔서 얼굴은 늘 단정해 보였는데 손이 거칠어졌어요. 매니큐어도 전보다 덜 바르셨고 가끔 반쯤 벗겨진 채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시댁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형님 혼자 오시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시어머니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업이 바쁜가 보다 했죠. 한 번은 시댁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형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이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들렸거든요.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형님 목소리가 낮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온 형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죠. 그 무렵 동네 백화점 식품관에서 우연히 형님과 마주쳤어요. 저는 형님을 먼저 봤는데 형님은 아직 저를 못 본 것 같았죠. 평소 명품 아니면 잘 안 드시던 형님이 그날은 마감 세일 코너에서 식재료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쩐지 보면 안 될 것 같은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형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지갑 안에서 노란 납부고지서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그걸 보자마자 황급히 구겨 집어넣었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는 어둡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별 생각 말자고 했습니다. 그건 형님 개인 사정이니까 괜히 엮이지 말자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죠. 온 가족이 기뻐해 줬어요.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고 남편은 그날 밤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레했습니다. 형님 반응이 유독 기억에 남네요. 소식을 전했을 때 형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축하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어요. 딱히 기뻐해 주지도 않더군요. 이상하게 제가 임신한 뒤로 형님의 구박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임신 중에 시댁에 갔는데 밥을 다 먹고 무거워서 앉아있는데 형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임신이 무슨 병이에요? 나는 임신했을 때도 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칫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다 했다는 말. 그게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입덧은 좀 어떠냐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자 형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서는 친정어머니가 많이 챙겨주시나 봐. 고생 없이 컸나 보네. 담담한 말투인데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냥 좋겠다는 말인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따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어서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시댁에 가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었죠.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조금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죠. 형님이 아이를 보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많이 작네요. 잘 먹이고 있어요? 그 말이 인사인지 구박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아이를 좀 봐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죠.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목소리였는데 뭔가 기분 좋게 옹알이하는 소리였어요. 살짝 돌아보니 형님이 제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가 계셨는지 거실에 없었고 형님이 혼자 아이를 안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섰죠. 형님이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부드럽고 가녀린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참 예쁘다. 너는 좋겠다. 엄마랑 외할머니가 든든해서. 그러더니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세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복도에 선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형님이었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뼛속 깊은 데서 오는 것 같은 아주 오래된 한처럼 보였습니다. 저한테 매번 독한 말을 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낮고 단던하던 형님 목소리가 아이 앞에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형님이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드셨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죠. 형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일어나시면서 왔어요? 애가 울길래 잠깐 안았어요.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가서 아이를 안고 한참 가만히 있었죠. 형님이 아이를 보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형님이 저한테 못되게 굴 때마다 쌓였던 감정들이 그 장면 하나로 좀 뒤섞이는 느낌이 들었죠. 여전히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아이를 맡기러 다시 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무언가 말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표정이 굳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님이 고맙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내내 형님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저한테 구박을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딘가 먼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형님이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혼자 한참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뭔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여쭤보지 않았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슬쩍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뭔가 부탁하는 것 같던데 돈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알겠어. 내가 형한테 한번 연락해볼게. 그랬는데 그날 밤 아주버님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랑 한참 통화를 하더니 끊고 나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형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 뒤로 형님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한테 구박을 하는 건 여전했는데 예전이랑 조금 달랐어요. 예전엔 형님이 저를 무시할 때 뭔가 여유가 있어 보였다면 이제는 그 말들이 어딘가 초조한 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쫓기는 사람이 괜히 남한테 짜증을 내는 것처럼요.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형님이 아무런 선물을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평소 형님은 이런 날 빠짐없이 뭔가를 챙겨오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괜찮다고 하셨는데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왜인지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당당하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게 저한텐 낯설었거든요. 형님의 변화는 더 눈에 띄었습니다. 늘 흠없이 입고 오시던 옷이 더 낡아 보이기 시작했고 가방도 예전에 들고 다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았죠. 아주버님은 이제 시댁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날 형님이 핸드폰 통화를 하시다가 제가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통화를 끊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끊으신 게 아니라 화면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끊었는데 그 순간 저랑 눈이 마주쳤죠.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통화 내용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은수야,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오늘 지연이랑 상우랑 크게 싸우고 나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 전화기가 꺼져 있고 말이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나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2시간 좀 넘었지. 메모가 하나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쓰여 있고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어쩌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곧장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차를 몰았죠. 형님이 자주 가신다던 카페 근처를 먼저 돌아봤어요. 없었습니다. 근처 공원도 가봤는데 없었죠. 차 안에서 잠깐 멈춰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돌렸어요. 내려가자마자 구석에 세워진 형님 차가 보이더군요. 시동이 꺼져 있었고 형님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두드렸어요. 형님이 고개를 드는데 눈이 잔뜩 부어 있었죠. 화장이 다 번져 있었고 그 빈틈없던 형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흐트러진 얼굴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보고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그냥 탔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죠. 지하주차장 형광등 불빛이 차 안에 차갑게 들어오고 있었고 저희 둘 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에 약봉투가 하나 들려있었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님 손을 얼른 잡았습니다. 약봉투를 꺼냈어요. 형님이 처음엔 잡아당겼는데 힘이 없었는지 그냥 놓아버리더군요. 저는 약봉투를 제 쪽으로 치우고 형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좀 보세요. 형님이 천천히 저를 봤지만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왜 왔어요? 내버려 두지. 못 내버려둬요. 형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터져나오던 말이 쏟아졌죠. 이거 놔. 동서가 뭘 알아. 동서는 친정어머니도 있고 예쁜 아기도 있고 남편 사랑도 받잖아요. 근데 나는 뭐야. 빚쟁이들 독촉 전화에 친정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막아보려고 몇 년을 버텼는데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형님이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죠. 동서가 시댁 올 때마다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 그게 얼마나 미웠는지 알아요? 나는 시댁 올 때 돈 빌리러 오는데 동서는 과일이나 사들고 웃으면서 오니까 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웃으면서 받고 임신했다고 어머니가 챙겨주고 그게 내 가슴을 얼마나 긁어놨는지 아냐고요. 나는 힘들다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동서한테 못된 말이 나갔어. 미안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내가 비참해서 그랬어요. 저는 그 말들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형님이 그제야 숨겨왔던 모든 걸 쏟아냈어요. 아주버님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파산 위기였고 형님은 그 빚을 막기 위해 친정 돈까지 다 끌어다 쓴 거였습니다. 그러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를 유산했고 결국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 아이의 손가락을 세어보며 소리 없이 울던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구박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형님 자신을 향한 절규였던 거예요. 그 완벽해 보이던 가시돋친 껍데기 아래엔 사실 기댈 곳 하나 없어 비명을 지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나가요, 형님. 시어머니께서 기다리세요. 형님이 한참 있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문만 흘렀습니다. 형님은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더군요. 저도 그냥 운전만 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님이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이해된다고 말하기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기엔 솔직히 거짓말 같았어요.
그냥 침묵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바로 앞에 서 계셨죠. 형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오셔서 꽉 안아주셨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알아? 형님이 그 품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남편한테 빨리 오라고 문자도 보냈죠. 남편은 20분 만에 왔고 아주버님한테도 연락이 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아주버님이 들어왔는데 현관에 서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형님을 한참 보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때 아주버님한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상우야, 네 마누라가 이렇게 됐는데 넌 지금까지 뭘 했어? 지연이가 혼자 몇 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눈에는 안 보이디?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고 형님 옆에 앉더니 손을 꽉 잡았어요. 형님이 처음엔 손을 빼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형님이 그냥 두더군요. 그게 체념인지 용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우리는 다 같이 오래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이 아이를 잃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놨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이 사업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적금을 일부 내어주셨고 저희 부부도 조금 보탰습니다. 형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막으셨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니?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형님이 저한테 따로 말했어요. 은수 씨, 나한테 이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도 제 식구예요. 시간은 흘러 명절이 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앞치마를 묶으려는데 형님이 먼저 말을 걸더군요. 은수 씨, 이거 뒤집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별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그러더니 쑥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번에 명절 동서갈비 사실 짜지 않았어요. 맛있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저는 옆에 서서 같이 전을 부쳤죠.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름 소리만 들으면서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앞에서 그 모습을 보시다가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날 밥상에서 형님이 제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가 형님 품에서 좋아하면서 파닥거리는데 형님이 그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아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죠. 형수가 오늘 많이 달라 보이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주버님은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요즘은 퇴근하고 형님이랑 같이 동네 산책을 한다고 시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형님도 오랫동안 쉬다가 조용히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새로 따겠다면서 학원을 다닌다고 했죠. 얼마 전에는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수 씨, 저번에 전 부칠 때 그 양념 비율 다시 알려줄 수 있어요? 남편이 그게 먹고 싶다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부쩍 얼굴이 밝으세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은수야, 그날 네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냥 웃고 말아요. 그날 제가 나선 건 대단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굴었던 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당시엔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건가 싶었지만 사실 형님은 그때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한테도 내색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저한테 자꾸 마음이 간 거였겠죠. 저도 사실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형님 눈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받은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람이 독해질 때는 그만큼 배가 고프거나 마음이 고픈 법이다. 형님은 마음이 너무 고파서 독해졌던 거였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형님 옆엔 이제 제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연자님을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